이 기초연구 사업이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화두로 떠오르고 주요 국정 과제로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의 그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 비중면에서 세계 최고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그 투자 확대에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또는 우리 내부 스스로 이 양적 성장에 따른 이 질적 수준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와 아울러서 어떤 그 정책적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초연구의 어떤 반대편에 있는 또는 반대편에 있는 이 개발 또는 국책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기초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되면 이게 이 질적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좀 나름대로 자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학자 스스로도 이게 과연 투자에 맞는 과학 경쟁력, 우리가 느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성장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자성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눈에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아주 이 고급스러운 논문입니다. 이 논문 자체는 사회에 그 자체로서 파급 효과가 없지만 이게 어떤 과학이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한 혁신, 과학 혁신은 이 사회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런 질적 논문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년 이상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 2009년에 대응한 방식은 노벨상을 수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IBS를 출범을 시키고 이 IBS에 대해서 이 어떤 획기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했는데 사실 연구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거는 약간 괴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몇 명의 과학자를 배출시키는 거가 우리나라 과학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성이 있었습니다. 이 일반 현장 연구자들이 그 당시에 느꼈던 어떤 중요한 이슈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왼쪽에 이제 그래프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초연구 사업이 이제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 연구비 그래프를 왼쪽에 그려놨는데 보면 대략 2019년까지 1억 원 미만의 어떤 이 소액 과제가 이제 주류를 이루는 그런 이 기초연구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던 반면에 이 연구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견 연구자들이 원하는 그리고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이 피부로 느끼는 적정 연구비의 규모는 2억에서 5억 원 정도입니다. 이게 학문 분야별로 약간 다르지만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017년도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광범위하게 학문단별로 조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기초연구 사업 지원 현황에서 제가 이제 연구비 규모별로 지원 규모별로 봤을 때 90% 이상의 과제가 1억 원 이하의 소액 과제인 반면에 선진국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NSF나 NIH의 이 한 과제당 이 연구비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대학 연구자들이 느끼는 거는 투자 확대에 따라서 성과를 요구받는 거는 옳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 자체 또는 연구비 지원 규모가 우리가 경쟁할 수 없는 규모인데 압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제 2016년 경에 대학에서 이게 이번 정부가 탄생하기 바로 전이죠. 전인데
이 대학에서 기초연구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 목소리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게 2017년도 국회 청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제가 간단하게만 핵심적인 부분만 하면 이 기초연구라는 게 이제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창의성이 발현이 돼야지 질적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창의성 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유공모 형태의 기초연구 사업 지원을 확대해달라. 이런 요청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오늘 그 초점 중에 하나인데 이 소액과제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또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책 사업은 계속 대형화가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IBS도 생겼는데 그래서 허리에 해당되는 중견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비 지원 시스템, 그 중에 키는 연구비 규모입니다. 이 과제당. 이거를 불균형을 좀 개선해 달라고 이 요청이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과학계를 이끌고 있는 중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기초연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학회에서 모여서 이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이제 정치권에서 화답을 해서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기초연구에 대해서 투자를 2배로 확대하겠다 해서 이런 정책이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성공적으로 내년까지 마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아울러서 이 R&D 제도의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혁신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프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이 과기부에서 도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단장으로 있었던 연구제도 혁신기획단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연구개발 혁신법이 공포가 되고 여러 가지 그 일련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런 개선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그 활발한 이 정책적인 토론, 그리고 이걸 통한 입법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리에 해당되는 이 중견 연구자의 양성이 결국은 국가 과학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이런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R&D 정책은 미완성이다. 이런 제가 이런 문제점을 느껴서 오늘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이 기초 연구 사업 구조의 혁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하느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 기고문이나 이런 걸 보고 있다가 제가 키스텝의 윤수진 선생님께서 해주신 걸 보고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 연구제주도 기초연구 예산이 2배로 확대가 됐는데 2022년도에 그러면 투자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뭘 할 거냐,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자료를 보니까 이 위원회, 그러니까 이걸 논의한 위원회에서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증액을 시키자, 뭐 이 정도의 이슈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 단편적인 예산 투자를 통한 기초연구 정책은 이제 끝났다. 오히려 이 기초연구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책적인 토론과 이 논쟁이 있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현장 연구자로서 느낀 거는, 기초연구비가 2.5조가 되면 그럼 성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상위 1%의 논문의 이 1600편에서 3200편으로 증가될 거로 예상되고 있다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시스템 변화 없이는. 그래서 이런 그 정책적 이슈가 해결이 돼야지 흔히 말하는 기초연구 확대에 따른 연구자의 책임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9년 최근 데이터는 제가 구하지를 못했었는데 19년까지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위 논문의 비율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연구 확대에 따라서 2020년부터 25년까지 어떤 추세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정체되어 있으면 그 요인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정부에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이 약간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연구의 현안 중에서 이제 저는 국가 과학 경쟁력 이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중견 연구자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기초연구 사업에서 어떤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2016년도에 기초연구 사업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2015년도에 중견연구의 어떤 그 개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국가지정연구실이라는 아주 그 현장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명품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NRL이라고 했고요. 그게 이제 NRL이 나중에 이제 도전 전략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변화가 됐지만 이 평균 연구비가 3억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이 사업은 NRL 사업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3억을 지급한 이 적정 연구비를 지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16년도에 들어가면서 중견 연구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0.5억이 넘으면 과제가 이 중견 연구로 정의가 되면서 이 중견 연구에 대한 정의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지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의 비전이 상실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현장 연구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비판 때문에 2019년 이후에 연구재단이나 아니면 정부 부처에서 이 중견 연구를 보강하는 노력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이 초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기초연구 예산이 여기에서 2007년에서 202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때도 이제 2배 이상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문제는 중견 연구자를 지원하는 단가가 2분의 1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가라는 게 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체감하는 그 중견 연구자 규모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3분의 1 이상으로 감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몰락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나오는 파생되는 것들을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중견 연구의 범위가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점이 뭐냐면 이 연구 자율성을 자율 신청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견 연구라고 그러면 3억이면 3억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1억, 예를 들면 1억에서 3억까지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기초연구 사업에 1인 1과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되면 선정이 되면 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연구 단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하향 지원으로 가는 경향성이 뚜렷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 높은 선정률 자체는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그 페이오프, 즉 반대 급부는 중견 연구자가 연구 경쟁력을
상실하는 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적정 연구에 지원이 안 되면 연구에 몰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과제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물불 안 가리고 원천이나 국책으로 들어가서 기초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그럼 과제가 막 3개 이렇게 되고 기초 연구 사업은 1인 1과제로 막혀 있는데 또 정부에서는 3책 5권까지 또 허용을 해버려요. 저는 이게 어떤 원칙이 없는 게 아니냐. 왜 기초연구 사업에는 1과제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3책 5권을 허용을 하면 이게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데서 오는 그 혼란과 그다음에 이 연구를 몰입을 저해하는 이런 환경이 저는 2016년도에 어떤 그 기초연구 사업의 제도 개선에 아주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전체적인 그 기초연구 사업이 나아갈 방향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게 연구재단이든 누가 이런 그 기한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분명히 선정률을 높게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기초연구 사업의 어떤 그 수월성에 의한 과학 경쟁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 보편성에 의해서 이 다양성을 유지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균형을 깨트린 게 아니냐. 물론 이제 두 가지 사업이 다 해야 될 어떤 이 연구재단의 미션이지만 이런 균형이 상실됐을 것 같은 그런 우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연찮게도요, 2019년도 키스텝에서 나온 그 자료인데요, 보면 이 기초연구 사업의 어떤 그 과제 수의 퍼센티지가 높아서 그런지 이게 전체적으로 2015년에서 2019년 그 패턴을 보면 과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어떤 학문단도 1억 원 미만이 적정 연구비로 잡힌 케이스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과제가 규모가 적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이 다수의 과제를 내가 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제가 연구자들이 연구 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를 또 내야 되고, 이 연구 몰입 환경이 아니죠. 그 다음에 국가 R&D 측면에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연구자가 3채공을 해서 3억을 하나, 아니면 한 과제를 통해서 3억 원을 하나, 연구자 입장에 같거든요. 근데 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관리 비용, 국가의 R&D 관리 비용,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데서 그 연구재단이나 아니면 연구관리기관에서 들어가는 이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연구재단 같은 경우에 이 평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책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여기 본부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 평가 업무가, 선정이나 이런 업무가 너무너무 많아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인력 과잉 공급의 우려가 약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5천만 원짜리 과제를 또는 1억 원 과제를 하면 대학원생 한두 명 쓸 수가 있는데 이 연구 단절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다음번 과제를 위해서 미리 인큐베이션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을. 이렇게 되면 3~4명을 쓰거든요. 그러면 과제 1억 원에 적정 연구 인력은 2억 원이에요. 그리고 그런 연구비의 사이즈하고 인력하고의 사이즈가 코릴레이션이 딱 돼야만 인력 과잉 공급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소액 과제로 인해서 이런 파생적인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적정 연구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수치를 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2016년도에 중견 연구자 사업이 평균 연구비가 1.1억 정도 이렇게 됐고요. 2020년도 데이터에 의하면 1.4억으로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그 괴리가 있느냐. 이제 현장 연구자들이 이제 디베이트를 혁신기획단에서 2018년경에 아주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한 30분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학회에 가서 의견도 듣고 발표도 하고 의견도 했는데, 이게 보면 지금 어떤 거에 차이가 있냐면, 여기 이제 그 혁신기획단에서도 1.5억짜리의 어떤 그 핵심 과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문제는 이 1.5억을 넘어가는 3억이나 7억에 대한, 즉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과제 수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정부의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방향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쟁을 올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논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20기초 예산이 지금 교육부 예산인데 2016년도 예산이 있죠. 여기 한 3천억, 대략 3천억 정도의 예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 연구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랬을 때 이 교육부의 R&D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교육부의 역할이 대학 지원으로 일반 지원으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증액될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중견연구에 투입을 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연구재단의 기초연구 사업으로 1.2조 정도의 예산으로 이제 통합이 이렇게 돼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그 상황을 보면 여기에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과기부 사업이거든요. 이 과기부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는 제가 표현을 안 해놨는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초 원천을 과기부가 단독 수행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돼서 교육부가 그러면 R&D 예산을 지금 일반 연구로 이공학 개인 기초로 투입하고 있던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상당히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학문 균형 발전하고 학문 후속 세대, 이런 부분의 어떤 사업이 파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이제 이행기에 있기 때문에 과기부의 생애 기본 연구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 남아있는 계속 사업, 즉 기본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학문 균형 발전 내지는 학문 후속 세대, 이 부분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정책 변화 속에서 과연 기초연구 사업의 몇 %가 개인 연구로 투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몇 %가 집단 연구로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러면 어떤 게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적정 규모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해답은 없지만 이게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빨간색으로 펴져 있는 부분의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부처 수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구 사업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두 개의 부처와 그 다음에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기부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초반에 명확한 미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기부 같은 경우에 수월성 위주로 가겠다. 그 다음에 교육부 같은 경우에 일반 연구를 포함해서 이 보편성 연구로 가겠다. 이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정책적인 혼선에 의해서 이 기초 연구는 과기부가 통합해서 단독으로 수행하겠다는 이런 하나의 어떤 정책적인 아젠다 때문에 이 기존에 있던 두 가지의 원칙이 논의 없이 지금
방향성을 좀 상실했다고 할까요? 좀 제가 너무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새로 탄생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사실 조정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걸 전체적인 기초연구 생태계를 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초연구 사업이 전체적으로 나가는지.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나무는 보고 나무에 대해서는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숲이 어떻게 훼손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이번 정부에서 어떤 실책한 가장 그 뼈아픈 점이라고 저는 기초연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처별로 이런 미션이 명확하게 유지되는 게 필요하냐? 저는 여기에 이제 오늘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주신 박기범 선생님 정책 보고서를 보고 이제 제가 했는데 이게 연구 현장의 수요를 보면 그러니까 뭐 주요 대학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주요 대학과 그다음에 이런 지방이나 소규모 대학하고 이 요구도가 다릅니다. 결국은 주요 대학은 경쟁력 위주의 수월성 위주의 지원을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규모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 보편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두 가지의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두 개, 한쪽 날개가 더 커도 안 되고 근데 과연 하나의 부처에서 두 가지 미션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게 지금 현재처럼 서로 믹스돼 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책임은 아무도 못 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기부의 수월성 지향하고 교육부의 보편성 지향은 2000년도 초반에 이미 현장 연구자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고 정부 관계자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비판은 없었어요, 사실은요. 이게 서로 보완을 하면서 서로 이 경쟁은 아니지만 이 보완적으로 대학 연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제가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게 이제 연구 관리를 하고 있는 연구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외국 같은 경우 이제 펀딩 에이전시마다 약간의 물론 뭐 반드시 칼로 무자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보편성을 추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특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수월성을 추구하는 이 펀딩 에이전시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현장 연구자들이 저 기관이 뭘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사업을 보면 이게 백화점 형태입니다. 일단은 부처 예산이 과기부 예산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예산이 믹스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서도 수월성하고 보편성하고 또 뭐 집단 연구하고 굉장히 믹스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땐 저는 뭐 그거를 이 어떤 통합체에서 통합 관리하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 내역 사업의 수월성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편성의 연구 사업 같은 경우는 효용성, 얼마나 이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효용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다른 잣대가 필요한데 이게 혼선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초연구 사업이 과연 지금 형태대로 수월성과 보편성, 그 다음에 부처 예산이 막 섞여서 그 다음에 조정이 되지 않는 상태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2.5조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 나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이 구조개편의 그런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이제 혁신기획단 안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일부의 의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추구하는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부 부처에서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일단 지금 현재 일본 저기 뭐죠? 이 신진, 중견, 리더 이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계급적이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30대 과학자든 아니면 저같이 50대 중반의 과학자든 일반 과학자가 있고 중진 과학자가 있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대신에 저희들이 일단 사업구분은 이런 일반적인 그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지금처럼 너무 복잡하게 막 그 중견 연구도 일리가 있고 뭐 해서 사실 제가 사업의 목적을 몇 개 안 되는 사업이지만 하도 복잡해 갖고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겨났는지, 그다음에 이게 뭐를 위해, 그다음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외국 선진국의 예처럼 간단하게 구조를 만들어서 그걸 지속시키는 어떤 노력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게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 사실은 1번하고 핵심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 연구자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일반 연구자의 규모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중견에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도약이나 창의 정도의 레벨이고요. 그 대신 이거에 대한 선정률을 지금처럼 굉장히 높게 잡지 말고 이 어느 정도 수월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셀렉션할 수 있는 이런 선정률을 유지를 하자. 좀 이런 내용이 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게 이제 연구비 단절 방지 장치인데요. 지금 1인 1과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종료되면서 이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사실 도약이나 창의로 들어가면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연구 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 지원이나 또는 더 좋은 거는 1번이나 핵심을 하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은 바로 도약이나 창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해서 이 사업이 이전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장에서 좀 연구자 친화적으로 이 지원을 받는 이런 연구사업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과제인데요. 그럼 중견 연구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중견 연구를 과제 수를 조금 늘려도 예산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볼 때는 효용성이 없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볼 때는 많은 사람이 과제를 받는 게 마음이 편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반대급부로 우리가 어떤 수월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적정 규모는 뭐냐? 저는 사업 내역 사업별로 이 사업에서 나오는 성과를 이 양적 성과가 아니고 질적 성과에 의존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반대로 이 보편성을 해서 일반적으로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싹을 틔우는 연구에 대해서는 이런 성과 분석을 하지 말고 오히려 어느 정도의 타겟된 수혜율을 가지고 유지를 하자. 그래서 약간의 분리된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하고 과기부의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책을 수행하는데 훨씬 더 원만하게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초연구의 자율과 책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기초연구 성과가 늘어났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가 이제 주변에서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리하는 마음에서 왜 자유공모가 확대됐는지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기초연구 비중을 막 40%로 늘리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막 올렸습니다. 근데 현장연구자 기초연구를 하는 사람 보니까 비중은 40%인데 실제로 지원하는 여건이나 환경은 너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 수치가 아니고 환경 조성이나 시스템을 장착해달라. 그 중에 하나가 자유공모 방식의 중요성을 지적한 겁니다. 이 자유공모 방식은 자율적인 면에서 이 자율이라는 게 결국은 자유와 책임이 동시에 있는 걸 우리가 자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유공모 방식은
이 자유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 대신 이제 그 자유가 그냥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저게 창의적 환경을 가장 잘 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런 방식이고요. 그랬을 땐 중요한 하나의 여기서 이제 정부에서 이걸 주제로 하는 이유는 연구 주제의 자유도가 너무 높으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냅두면 이거 공부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런 시각, 이런 막연한 시각이 있죠. 근데 이 과학 정책은 이런 감성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통계에 의해서 또는 원칙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선진국에서 현재 보여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의 원칙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자율 공모 사업에는 반드시 적정한 경쟁률이 관건이다. 효율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선정 단계에서 효율성을 우리가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현재의 연구재단의 높은 선정률, 중견 연구, 이거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찰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현장 연구자들이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갔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연구자들도 그런 면에서 이 어떤 이 자유공모 방식에 대한 책임을 적정한 경쟁률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잠깐 보면 알겠지만 NIH에서 개인 연구 과제가 77%예요. R1이나 뭐 유사한. 그 다음에 집단 연구면 7% 또는 8%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학문 후속 세대나 뭐 사업화 관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연구재단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기초의 비율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70%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대학에서 입시에서 수시하고 정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시하고 정시를 비율을 적당하게 해야지 이게 애들이 모였을 때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거기서 가장 좋은 교육 환경 또는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흐트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내역 사업을 만들 때 이 하나의 사업에 좋다 나쁘다를 할 게 아니고 이걸 바꿨을 때 전체 생태계 내에서 이런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좀 가만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율과 책임 중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맨 끝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연구자 개인도 책임을 느껴야 돼요. 근데 연구자 개인이 책임 느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정책을 할 때 이게 자율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유를 갖고 있어요, 기초연구자들은. 그렇지만 그 자유를 누려서 효율성을 내느냐, 이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적당한 경쟁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경쟁은 누가 만들어줘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걸. 정부가 또는 관리기관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효율성을 내재시키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주면 당연히 돈을 투입을 해도 기초연구자들이 자유만 누리고 효율성이 없죠. 근데 그걸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초연구를 투자를 2.5배 하고 국회나 또는 국민이나 정부에서 투자 효율성을 어떻게 될 거냐 책임져라 하면 책임을 질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만드는 책임은 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정치적인 요구가 들어옵니다. 뭐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연구가 필요하고 저런 연구 막 로비가 들어와요. 정부 부처에서 그 용기를 가지고 그걸 딱 잘라낼 때 그러면 연구자들도 당연히 그 책임을 인식을 하고 그런 방식대로 작동이 돼서 자율적으로 작동이 돼서 저는 효율성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목적 기초인데요. 그 프로그램 예타를 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블락 펀딩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 반대 개념이 이제 프로젝트성 예타 제도인데요. 이게
뭐 경제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이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일단 가게는 해주고 이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온갖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진짜 엄격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결국은 그런 방식 없이는 우리나라 사업은 너무 예탈을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렇다고 해서 효율성이 담보도 안 되고 좀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토론을 마치면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앞에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초연구 좋죠. 그리고 모든 분들이 좋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게 과연 국가의 주요 아젠다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액세서리 같아요. 이 국가 주요 의제를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그 다음에 이게 과학 경쟁력이 현대사회에서 국가 간의 경쟁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정치권에서 기초연구를 바라볼 때 연구자 개개인의 책임성이 높아진다. 그게 가장 그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R&D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 그게 이제 키스텝하고 스태피가 평가나 또는 정책과 관련된 건데, 저는 예산을 분리를 해서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 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나 이 정책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게 저는 제가 현장 연구자로서 오늘 발표를 했잖아요. 제가 연구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문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예산상으로 독립이 안 돼 있으면 과연, 또는 인사상의 어떤 그 독립이 안 돼 있으면 과연 그런 역할을 책임을 지고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좀 자율권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책임을 부여를 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 R&D에 나아갈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